교수님, 그런 말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중국에서 배운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도 없고 소수의 사람들만 시티폰이나 삐삐를 쓴다고 하던데요. 여기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교수에게 따지듯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리디아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길을 잘 안다고 어른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 전공까지 지리학을 선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심각한 길치시기 때문에 왔던 길을 수차례 지나치곤 하시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길을 안내해드리면서 길찾기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죠. 길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세계 지도도 살펴보게 되었고 전 세계의 지형과 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젊은 시절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이 현장을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영국의 길은 오래된 도심이라서 잘 바뀌지 않기에 수십 년 전부터 그대로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지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대학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요새 K-팝이 유명하고 아시아가 뜨는 지역이라서 저도 관심이 가는데 중국인들을 만나니 무언가 반갑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자 그들도 저를 반기면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마라탕을 만들어 먹거나 만두 등을 먹으면서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도 조금 생겼죠. 마라탕은 전혀 제 취향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음식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아시아 음식인 김치와 떡볶이, 순대 등을 먹고 싶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서 그 음식들은 중국의 전통 음식을 베껴서 한국인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김치나 떡볶이, 순대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중국인 친구들은 그것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시아의 음식들은 모두 같은 줄 알았는데 한국의 음식과 중국의 음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부르는 김치가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비롯된 음식이라고 주장했고 떡볶이도 원래 중국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라는 표현은 중국을 무시하는 단어라면서 파오차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넘겼어요. 사실 음식에 대한 기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했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문화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온 거니까요. 어쨌든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제대로 물어볼 곳은 없었지만 분명 중국 친구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선 그들의 말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더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한국의 K-팝에 아주 열광하는 편도 아니고 한국 노래만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들려주는 중국 노래를 듣고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노래는 한국의 음악과 놀랍게도 똑같은 부분이 많았고 심지어 의상, 컨셉, 가수의 얼굴까지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따라하며 K-팝을 발전시켰다고 말이죠. 음식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음악은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이 베낀 것이 분명하잖아요.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저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고 저는 그들의 생각에 점점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런던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또 이들은 중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녀석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탄탄한 경제적 상황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빠삭한 친구들이더라고요.
저도 섬나라인 영국에 박혀서 살고 있던 처지이기 때문에 대륙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교수님을 만나고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경제지리라는 과목 시간에 교수님이 짜주신 조에 맞춰져서 저는 갑자기 미국인 친구들과 같은 조가 되어 그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그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어요. 미국인 친구들은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국제 경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중국 친구들에게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들을 접하게 되었죠. 미국인 친구들은 K-팝을 혁신적인 글로벌 문화라고 칭찬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차별화된 문화적 특징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세상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하고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중국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던 순간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또한 제가 세계에 대해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한국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니까요. 미국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에 다녀온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의 역사는 정말 엄청나고 그들의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는 정말 깊은 역사에서 나올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누적된 수많은 전통 음식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음악 또한 트로트라는 장르를 저에게 소개해 주는데 살면서 들었던 음악 중에서 가장 신나고 경쾌하며 춤바람이 절로 나는 음악이더라고요. 분명 이런 음악은 중국인들이 듣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한국만의 독자적인 음악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큰 문제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경제력과 역사, 소프트 파워인 문화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한국의 실체를 어느 정도 깨달았음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분량의 한국 자료를 보다 보니 한국은 영국과 1대1로 두고 보더라도 밀리지 않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영국보다도 더 굉장한 나라라고까지 생각했죠. 한국의 역사 중에서 고대사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의 군사력이나 문명 수준이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임이 분명한 자료를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저는 그때 차라리 강의실 밖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친구들의 실체를 알아버리고야 말았거든요. 교수님의 강의가 점점 깊어지자 저와 함께 있던 중국인 친구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곧이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교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며 교수님의 자료가 편향되었다고 주장했죠. 제가 알고 있던 친절하고 유쾌한 친구들이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수업 이후 그 친구들의 태도가 너무 변했어요. 무례한 것은 둘째치고 약간 건방져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는 알아보시긴 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의 역사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모두 빼빼 말랐고 가난해서 외국인한테 구걸을 한다고 해요. 중국인들이 버리는 옷을 주워 입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손도 씻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정세도 파악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기술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저는 친구들이 저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과거 저에게 말해준 말을 그대로 교수님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한때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었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의지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심정뿐이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교수님을 몰아세우고 엉터리 주장들을 늘어두는 상황이라서 강의실의 학생들 모두가 헛웃음을 치거나 교수님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들의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부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사실 영국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시기하는 친구가 많은데 아마 한국이 영국보다 더 선진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제 친구 줄리아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한국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아우성이고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한국식으로 화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에 빠진 사람들 천치라고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한국에 푹 빠져 있는 판인데 세상 물정을 모르던 저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은 교수님에게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이 없는 나라라는데 무슨 더 말할 것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의 임원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아직도 시티폰이나 삐삐를 쓸 거라고 하셨어요. 중국의 샤오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중국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될 때 한국은 대기업도 없는 나라잖아요. 교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던 중국인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소외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니요? 교수님, 인터넷도 느리고 전자제품도 대부분 중국의 기술을 가져다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한국의 고대 역사는 대부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단언했죠. 친구들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고 발전 또한 중국이 이끌어줬다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에 강의실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으면서도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왔으며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태도에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중국 친구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거 저는 그들의 주장을 무작정 믿었고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교수님과 미국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중국의 견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깊이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중국 친구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을 평가절하하려 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몇몇 학생들은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온 한 한국인 학생은 강단 있게 친구들에게 역사적 근거와 통계를 들어 반박하기 시작했죠. 그는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를 이루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었지만 한국만의 독창성이 없었다면 이런 성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강의실의 분위기를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은 저와 함께 다닌 저 중국인 친구들 때문이었고 괜히 다른 학생들만 그들에게 선동이 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깊은 숨을 고르신 뒤 강단에 서서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약간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오늘 제가 한국을 소개한 이유는 단지 한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는 유구하고도 독립적이며 그 안에는 그들만의 위대한 성과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은 한국의 삼국시대와 고구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대 한국의 고구려라는 왕국은 고구려-수 전쟁, 고구려-당 전쟁을 통해 중국의 대제국과 맞서 싸우며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수나라와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던 시기였지만
고구려의 전략과 용맹한 군사력 앞에서 번번이 패배를 겪었지요.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며 국력이 쇠퇴했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의 몰락에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이 전쟁의 규모와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껏 집중한 채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국 친구들 역시 순간 당황한 듯 입을 다물고 교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멈추지 않고 이어서 말을 계속하셨죠. 또한 백제와 신라 같은 한국의 다른 왕국들도 중국의 강한 영향 아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백제는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백제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죠. 당시 백제의 기술자들과 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문자를 가르치고 건축과 예술을 전파한 기록은 일본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즉, 고대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자립적인 문명국이었던 겁니다. 그는 고대사를 넘어 고려와 조선시대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를 발명했으며 이는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보다 약 200년 앞서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의 과학자 장영실은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츠구기를 발명했죠. 이것은 단순히 기록을 남긴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을 과학적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조선은 단지 중국을 따라한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온 역사를 지니고 있죠. 한글이라는 글자도 아실 겁니다. 또 한글마저 중국의 글자라고 말하려는 입모양이 보이는데 한글은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세종대왕이 만든 조선시대에 개발된 글자입니다. 교수님의 이야기에 강의실은 잠잠해졌고 중국 친구들은 조금씩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며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장 속도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뤄낸 혁신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한국은 독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교수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각 문화와 역사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단지 중국의 문화에 의존해온 작은 나라가 아니었고 중국 못지않은 강력한 역사적 자긍심과 자립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말만 듣고 중국의 시각에 동조했던 저 스스로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교수님 덕분에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강단을 내려오시자 강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강의 내용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제 친구들은 이미 강의실을 나가버렸지만 방금 전 교수님께 당당히 반박했던 한국 친구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망설임과 호기심이 교차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특히 방금 전의 발언으로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그 친구가 조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방금 강의에서 발언한 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하네요. 그녀는 조금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고마워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학 오고 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죠.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친구들한테 듣고선 한국에 대해 편견이 생겼거든요.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 시야가 넓어진 기분이에요. 제 말을 듣던 그녀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이런 걸 하나씩 깨닫고 나가면 점점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저는 소희라고 해요. 아, 소희구나. 나는 리디아야. 우리 학교에서 한국 친구를 처음 만나봐서 반가워. 제 진심을 담아 웃으며 말하자 소희도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희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함께 영국의 관광지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소희는 저에게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김치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줬고 한 번은 서로 간식을 나누며 한국 전통 음악과 최신 K-팝을 함께 들었던 기억도 떠올랐죠. 하루는 소희가 진지하게 제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을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외국에서 내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리디아 너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소희를 만난 김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했더니 정말 흔쾌히 가르쳐준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반대로 소희는 영어의 영국식 발음과 어법이 어렵다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자고까지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는 소희의 말에 무척 기뻤어요. 어색하지만 첫 수업이 시작되었죠.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배웠는데 발음이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소희는 친절하게 한 글자씩 발음을 교정해 주었고 서툴지만 점점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소희와 이야기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자라났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고유한 전통들이 영국에서 접했던 것들과는 너무 다르고 매력적이었거든요. 친구와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께 무심코 소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특히 소희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재미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일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들으시던 아버지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친구라니 정말 멋진 친구를 두었구나. 아버지가 약간 부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배워온 게 많단다. 그쪽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특히 고층 건물이나 복합단지 시공 분야에서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거든.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제가 알고 있던 소희가 새삼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소희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고백하더군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건설 회사 일을 하셔. 한국에서는 꽤 규모 있는 회사라서 공사 현장도 자주 방문하시거든. 뜻밖에도 서로의 부모님께서 같은 업종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반가웠어요. 알고 보니 소희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도급 순위가 꽤나 높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고 서울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굉장히 잘 안다면서 다음에 한국을 가서 함께 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은 제안이었어요. 소희가 서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곳의 복잡하면서도 정돈된 거리, 고층 빌딩들과 전통이 조화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특히 한국의 유명한 랜드마크나 소희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자주 다녔다는 숨겨진 명소들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소희는 자신이 서울의 현지 가이드가 되어줄 테니 꼭 같이 가자며 한국에서 맛있는 것도 잔뜩 먹자고 약속했어요. 그제야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닌 정말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별한 곳이라는 느낌이 더욱 와닿았어요. 무엇보다 소희의 설명 속에서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탐험의 세계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한국어 공부에도 더 열정이 생겼고
언젠가 소희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현지의 모든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방학 때에 한국을 갈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고 신나네요.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발달한 도시를 지녔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기 아시아를 여행하며 인생이 바뀌었다는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곳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무척이나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아시아에서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브리오네스라고 합니다. 평소 다른 나라들에 관한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편이죠. 아시아는 유럽과는 다른 전통과 예술적인 매력이 있고 삶의 모습이나 음식 문화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을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제가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벌써 7년 전의 일인데요. 아버지와 아시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앞으로 중국과 아시아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유럽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저나 저희 가족은 아시아라고 했을 때에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수상가옥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산에서 풀을 캐먹으며 수렵 활동을 하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현대 문명을 제대로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위생이나 음식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말이죠. 영국은 수백 년 전부터 세계 최고의 선진화된 문명 사회였지만 아시아에는 아직도 불을 피우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이길지도 모른다고 했고 중국의 인구가 당시 13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다면 세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하시며 저에게 책을 2권 사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어 회화책이었고 하나는 중국어 단어책이었어요. 저보고 그걸 공부하고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면 중국에 자주 다녀오는 편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배우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외워지지도 않는 중국어의 한자로 쓰인 단어나 성조가 있어서 말하기도 어려운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공부했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가벼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고대 언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이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도 차라리 그들이 영어를 공부하면 금방 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언어체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는데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불었고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 문화나 음식들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저 또한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나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한국보다 중국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물류학을 전공하신 아버지 말씀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면서도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있으니 중국을 배운다면 한국은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1등인 나라는 지금 미국인데 항상 TV에 나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냐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나라라고 하셨죠. 영국은 미국의 뿌리와 같은 조상의 나라이니 영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을 배운다면 세계를 전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도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기는 싫었고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한국어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중국어와 문법도 반대이지만 훨씬 효율적인 언어체계를 가졌고 글자 또한 따로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쓰기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중국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글을 빌려서 사용한다면 굳이 영어로 발음 기호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오랫동안 배운 중국보다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저를 제외한 영국인 친구들은 전부 중국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온통 한국에만 푹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도 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때에 진학하면서 만난 중국인 친구 지천과 친해지면서 중국으로 꼭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인데 그 이유가 중국인들의 IQ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었고 중국의 도시들은 영국의 런던보다 작은 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중국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들은 전부 중국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도시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영국의 런던도 전부 중국처럼 새로 지으면 좋겠다면서 런던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은 중국의 지하철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오래되어 불편하다고 했고 길거리는 너무 좁아서 차도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것 같다며 중국은 어딜 가도 도로가 넓고 거대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했죠. 또 런던의 낡은 건물들도 전부 허물고 전부 고층 빌딩을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점점 중국의 도시가 도대체 어떠하기에 이러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는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중국 여행을 가자고 설득하게 되었죠. 친구들에게 중국 친구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중국의 도시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전부 한국을 좋아하는 녀석들이라서 중국 구경을 할 시간에 한국을 둘러보면 훨씬 신나고 재미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현재 K-팝과 드라마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이고 지금 영국인들도 전부 한국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라면서요. 저처럼 중국을 좋아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다면서 중국을 갈 거라면 차라리 프랑스를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였죠.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중국처럼 더럽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처럼 그렇게 별로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만났는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중국어를 알려주던 모습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과 한 가지 타협점을 생각해냈습니다. 중국 여행과 한국 여행을 모두 가는 것이었어요. 조금 저렴한 비행기를 타고 저렴한 숙소에서 묵고 저렴한 밥집을 찾아다닌다면 충분히 두 나라 모두 가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고 저까지 3명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중국을 가는 것에 굉장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지만 친구들의 부모님은 중국과 한국 모두 걱정이라면서 여행을 말리셨다고도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면서 위험한 곳에서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이 더 안전한 나라라고 믿었죠. 한국은 현재 군사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위험한 나라잖아요. 중국은 땅도 넓고 공항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도 편리하죠. 그리고 저희들은 중국 항공사의 저렴한 비행기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국인 승무원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고 과연 이 여행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중국인 승무원들은 저희에게 자연스러운 중국어를 사용했고 저희 중에는 유일하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뿐이라서 의사소통에 무척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내식을 먹는데도 돌을 씹는 것과 같은 밥을 먹어야 했고 빵을 달라고 하자 눅눅하고 쉰내가 나는 빵을 주더라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비행하는 비행기 안에서 고통스러워야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도 서툰 비행사의 착륙인지 엄청난 충격이 허리에 가해져서 다리가 저릴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렴한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빨리 숙소에 가서 쉬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캐리어 가방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항 관계자들에게 따지듯이 말했는데 기다리라는 답만 올 뿐이었죠. 그리고 한참 뒤에 나온 캐리어의 모습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는 데다가 모서리에 파손이 생겨 있었거든요. 변상해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정도의 흠집은 날 수가 있고 이미 캐리어를 맡길 때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데 즐겁게 온 여행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을 수밖에 없었죠. 함께 온 친구인 제니는 중국 여행이 심상치 않다며 말을 했고 올리비아 역시 빨리 한국을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중국에 대해 무언가 신뢰가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영국의 도시보다 세련되어 보였고 무언가 색다른 모습에 감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차라리 그날 바로 한국을 가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배가 고파서 찾아간 중국의 식당에서 만두를 먹은 후 저희는 꼼짝없이 숙소의 침대에서만 누워 있었어야 했거든요. 중국에서의 며칠은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날 만두를 먹은 후 우리는 급성식 중독 증세로 괴로워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배탈과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와중에 숙소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고 에어컨은 찬바람도 잘 나오지 않아 땀을 흘리며 버텨야 했어요. 제니는 도착 직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올리비아도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저에게 불만을 쏟아냈죠. 이 여행을 주도한 제 입장에서는 더없이 미안하고 난감할 따름이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식당에서의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도 시끄러운 소음, 탁한 공기,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값을 속이려는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택시를 탈 때마다 길을 빙빙 돌아 요금을 올리려는 기사들이 태반이었죠. 한 번은 유명한 관광지로 향하는 길에 그만 길을 잃었는데 그곳의 표지판들은 영어가 거의 없었고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구글 맵조차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식당, 교통, 숙소 문제로 마음이 지친 우리였지만 뭐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만들고 싶어 마지막 날에는 현지 박물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입장료를 요구받았고 전시물들은 대체로 낡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어요. 박물관을 나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몇몇 중국 남자들이 저희를 향해 뭔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일 줄 알았는데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저희의 외모를 대놓고 평가하거나 비꼬는 듯한 말투로 호객행위를 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와 성적인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했어요. 제니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올리비아도 눈빛만으로 불쾌하다는 걸 드러내더군요.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저희를 더 조롱할까 싶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최대한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뒤따라오면서 더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우리를 둘러싸며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진심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그저 관광객으로 잠깐 들른 사람들에게 왜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 있게 다니던 제니조차 손을 꼭 잡은 채로 속삭이듯 브리오네스,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어.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했어요. 저도 더 이상 친구들에게 미안해할 겨를이 없었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그 남자들을 지나쳐 가장 가까운 상점으로 피신했어요. 상점 안에서도 제니와 올리비아는 거의 떨다시피 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여행을 온 걸 후회하기 시작했죠. 아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이쯤 되니 더 이상 기대와 호기심이 남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음식 문제도 심각했어요. 중국의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짠 데다가 향신료가 강해서 매일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기 일쑤였어요. 한두 번 배탈이 난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죠. 제니와 올리비아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면서 점점 지쳐갔고 아침이면 서로 오늘은 괜찮아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고생하던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으려 하니 분위기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의사는 마치 진지하게 신경 써주는 것 같지 않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회용 약봉지에 담긴 알약 몇 알을 건네주더군요.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저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에 약을 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 구글맵에 병원을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후기가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가짜 약을 처방하거나 상태를 진지하게 보지 않고 바가지를 씌운다는 불평이 수두룩한 겁니다. 후기를 읽는 순간 그동안 중국에서 겪은 불편함과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곳에 왔어야 했나. 친구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런데 진짜 최악의 순간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날이었어요. 어느 상점에서 간단한 물건을 계산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가방을 뒤적이다가 그제야 지갑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두고 온 것 같아서 다시 상점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그곳엔 이미 지갑이 없었습니다. 상점 직원에게 물어봐도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혹시나 하고 근처를 사사지 살펴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갑 속엔 현금도 들어있었고 여행 내내 쓸 모든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다 들어있었거든요. 혼자였으면 차라리 그냥 주저앉아 울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죠. 제니와 올리비아는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사실 우리 셋 모두 여행비를 아껴 쓰고 있던 상황이라 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으로 가려던 계획도 위험해졌고 일단 당장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지조차 막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이 여행을 왜 시작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와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너무 이질적인 환경에서 오는 피로와 불안만이 가득했죠. 다행히 여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에 감사하려고 했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지갑 없이 남은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하루하루 불편함이 쌓였고 식사 때마다 저렴한 거리 음식을 찾다 보니 배탈과 소화불량이 계속되었죠. 친구들도 고생하고 있었지만 특히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불편함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중국의 대중교통은 처음엔 신기했지만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리거나 길에서 이상한 호객 행위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그 상황이 버거워졌어요. 어느 날은 저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몇몇 남성들이 저희를 따라오면서 저희를 물건 보듯 훑어보며 무례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때의 불쾌함과 불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상황이 우리를 향해 여기서는 너희가 외국인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선 마음 편하게 지내기 힘들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고 저는 이 여행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었어요. 점점 지쳐가던 저는 아시아 전체가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국 방문조차 이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계획을 얘기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저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도 결국은 다를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 겪은 불편과 불쾌한 경험들이 마치 다가올 한국 여행까지도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낯선 곳일 뿐일 테니까요. 여행이 설렘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점점 사로잡혔죠. 어쩌면 이 경험이 아시아에 대한 내 환상을 산산이 부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씁쓸한 생각을 안고 친구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선 제가 다시 설렘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마음이 언제쯤 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남은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의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중국 항공사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이 반복될까 봐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죠. 지친 몸과 속이 편치 않은 상태로 좌석에 앉으며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는 후회마저 들더군요. 친구들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한국에서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대화에도 점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꼭 참고 지내자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고생스러운 여행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여행 초반에는 설렘이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회의적인 마음이 된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니 놀랍게도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무원들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필요한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더군요. 기내식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불편한 점 없이 편안하게 비행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이 조금씩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차분하게 필요한 안내를 해주었고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기류 상황을 미리 알려주며 비행 여정을 설명해 주었을 때는 비로소 이 비행이 편안하고 안전할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중국 항공사에서 겪었던 소통의 어려움과 불친절함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승무원들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면서도 항상 친절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여행 피로와 불편한 기억들이 이 비행에서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달까요? 비록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중국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죠.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찾으러 갔을 때 중국에서 파손된 제 캐리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함께한 짐이었기에 엉망이 된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죠. 그런데 한국 공항 직원이 제 캐리어를 살피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만 더 들던 경험이 떠올랐죠.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손상된 캐리어를 무료로 수리해준다니 이런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제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여기며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수리도 빠르게 처리해 주었어요. 이 작은 사건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더없이 좋게 변했죠. 한국에서는 정말 다른 여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감에 피로마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작 한국에 올 걸 그랬다 며 얼굴이 환해졌어요. 공항에서 캐리어 수리까지 도와준 친절한 경험 덕분에 다들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그리고 마침 배도 고팠기에 다 같이 근처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따뜻하고 깊은 맛이 가득한 국밥이 나왔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 따스함이 속을 녹여주는 기분이었어요. 며칠간의 여행으로 고생했던 속이 마치 거짓말처럼 편안해졌고 친구들도 이거 진짜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네 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질리지 않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모두가 웃으면서 한 끼를 먹는 순간이었죠. 한국에 대한 첫날의 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쾌적한 공항철도에 몸을 실으니 긴 여행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동 중에 약간의 계단을 만나게 되었고 짐을 들고 혼자서 힘겹게 올라가야 했죠. 그때 한 남성분이 저를 보고는 재빠르게 다가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주며 계단을 올라가 주셨고 저는 그 친절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처음이에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종종 친절함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저에게 한국의 친절한 사람들은 마치 따뜻한 태양과 같았죠. 이 짧은 순간이 제 여행에 큰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더 기대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그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이 나왔어요. 차 안은 쾌적하고 승무원들이 안내 방송을 통해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니 마치 제가 다시 여행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도 느낀 점은 마찬가지였어요. 중국과 영국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정시 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노선도 잘 표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차내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이용자들 역시 질서를 잘 지키며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여행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가 예약한 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니 대신 더 넓고 쾌적한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로 한국의 기념품까지 주신다고 하니 그야말로 놀라운 대우였어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넓은 공간과 깨끗한 시설에 다시 한번 감탄이 절로 나왔죠. 기념품으로 받은 작은 한복 인형과 한국 전통 과자들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저의 기분이 한층 더 나아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의 친절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힘든 경험을 잊게 해줄 만큼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이 이렇게나 즐겁게 변화할 수 있다니 이번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으니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전통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의 사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경복궁에서의 시간을 마친 후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한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강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을 자랑하는 도심의 강이라고 하던데 그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강가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즉석에서 사온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강바람을 느끼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라면의 맛도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었고 경치와 함께하는 식사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여유롭게 흐르는 강과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한 아시아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들로 바뀌니 여행이란 결국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중국의 건물들도 영국보다 거대하고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의 건물들은 그보다 훨씬 매력이 있었어요. 중국과 비교도 안 되었죠. 밤이 되자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고층 빌딩들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한 편의 현대적인 예술작품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마법 같은 도시 속에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영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한국 문화와 생활이 이렇게 다채롭고 매력적인데 그 속에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나의 뿌리와는 또 다른 문화에 발을 담그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친구들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들이 없었다면 저의 주장대로 중국 여행만 했다면 아마 저는 이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중국의 응급실에서 누워있다가 여행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끔찍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의 편견에 갇혀 불행한 경험으로만 가득했을지도 모르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듯 했어요. 이제는 아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힘든 시간 덕분에 한국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라고 해도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중국에서의 경험을 들으시고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서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죠. 영국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특히 사람들의 친절과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빠른 대중교통 시스템과 깨끗한 환경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이런 점들이 영국에서도 잘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나라를 탐험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이 쌓이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사랑이 커져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문화나 음식,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죠.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시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때는 더 많은 도시를 탐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요. 서울의 번화가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변이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싶고 한국의 전통 마을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여행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제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또 어떤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가득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